봅시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비해서 비가 와서 지난주는 비가 약간 흑불했는데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온 것 같은데 여러분 좀 많이 다운된 것 같은데 어제는 중개사법이었죠? 중개사법은 2시까지 안 가잖아. 그래서 집에 가서 푹 쉬었을 건데 이렇게 다운됐으니까 오늘 결혼하고 내일은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공법을 하고 선생님 결혼도 들어도 모를 것 같은데요. 공법은 아무 생각이 없죠. 그냥 앉아있는 데 의미를 두고 그래도 공법 들어야 됩니다. 공법 들어야지 되지. 안 들어버리면 어렵다 해서 안 들어버리면 나중에 후회해요. 들어놓으면 뭔가 남아있어야 돼. 잔상이. 그게 이제 밖으로 표출될 거라고 나중에. 자, 그럼 주택소비금이 주택담보대출에서 가장 먼저 대출이자율 이야기 공부할 건데 대출이자율 결정 원리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 부분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자율은 대출이자율 결정 원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렇게 세 가지 배운다고 하시면 돼요. 이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럼 대출이자율 결정 원리를 배울 건데 책에 말하면 써놨어 제가. 그거 시험에 나온 거 아닙니다. 제가 은행 가서 대출 받았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이자율을 5%로 하기로 했어요. 5%. 그럼 이 5%는 은행의 수익률입니까 아닙니까? 수익률이야. 은행의 수익률. 그러니까 대출 이자율은 은행의 수익률이라고. 그러니까 은행이 저에게 돈을 10억을 빌려주면서 대출이자율 5% 결정했다. 그럼 은행은 최소한 당신에게는 5% 받아야 됩니다. 요구하는 수익이라고. 그러니까 대출 이자율이 은행의 요구 수익입니다. 그럼 대출 이자율이 은행의 요구 수익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이건 안 나온다고. 선생님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안 나온다니까. 말할 필요 없어. 안 나온다고. 논리를 제가 설명하는 거야. 그럼 은행의 요구 수익이야. 그럼 뭐 투자론에서 요구 수익은 무위험률에다가 위험할증에다 예상 인플레이션을 더한다.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요 이자율, 대출 이자율에는 인플레이션이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포함된 금리를 명목금리다 이렇게 불러요. 뭐 그런 거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 대출 이자율 생각하지 말고 요구수익 생각해봐. 요구수익. 그럼 요구수익은 위험 할증률이 그 투자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위험 할증이 높아지고 요구수익도 더 높아진다. 그럼 은행이 대출해 줄 때 위험을 부담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러니까 투자론에서 위험이 나오고 금융론에서 위험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은행이 대출해 주고 돈을 못 받을 것 같다. 채무 불이익률이 높아졌다. 그럼 은행이 돈을 못 받을 것 같다. 그럼 은행이 위험을 많이 부담한다. 그럼 대출금이 높을까 낮을까? 높다. 그거야 그거. 이게 대출이자율 결정 원리입니다. 그럼 대출이자는 명목이자이다. 이 명목이자라는 말은 요 예상 인플레이션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요 실질금리가 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실질금리는 은행이 신한은행이 저에게 돈을 10억을 빌려주는데 나에게 안 빌려주고 다른 데다 빌려줘도 최소한 3%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실질금리라고 한다고. 나에게 안 빌려주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도 이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실질금리야. 그러면 은행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데 투자해서 3%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럼 이 3% 실질금리에다가 저에게 대출해주면 위험을 부담한다. 그럼 요 1%에다가 예상 인플레이션이 1%다. 그래서 5%를 결정을 이렇게 한다. 그럼 이제 시험에서 실질금리가 높아지면 대출이 높아지면 이건 내지 않아요. 위험 할증률이 높아졌단 말은 대출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한다. 그럼 위험 할증률이 높아진다. 그럼 이자율은 높아진다. 그럼 예상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요구수 뭐게 대출 이자율도 뭐다 높아진다. 이제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대출이자율 결정 원리에서 뭔만 기억하시면 되면 두 가지. 대출이자율에는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어 있다. 그럼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타난다. 그럼 대출금리가 높아진다. 대출자가 은행이 위험을 많이 부담한다. 그럼 대출금리는 높아진다. 그거 하시면 돼요. 뭐요? 대출자 위험이 높다. 은행이 위험을 많이 부담한다. 그럼 대출금리는 높아진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출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는 경우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차입자의 신용도가 낮다. 차입자의 연체 실적이 많다. 차입자의 직업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면 제 동생은 공무원인데 근데 저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럼 저하고 동생이 가면 누가에게 돈을 더 많이 빌려줄까요? 동생한테, 공무원한테. 이자도 낮고. 저는 이자도 높고 많이 안 빌려주려 한다고. 왜? 은행은 저에게 빌려주면 위험을 많이 부담하니까 그래요. 그거라고. 그럼 대출이 높아졌다. 이거 하시면 돼요. 아까 이거 하다 멈췄잖아요. 대출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는 거. 차입자의 신용도가 낮다. 연체 실적이 높다. 그다음에 차입자의 직업 상태가 불안하다. 그다음에 담보로 제공했죠. 담보. 주택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그 주택이 담보 가치가 떨어진다.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그럼 은행은 위험을
많이 부담한다. 그럼 대출금리는 높아지죠. 예? 지금까지 했던 건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고, 자, 이걸래요, 이거. 자, 대출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대부비율이 높아져요. 지난주에 요 투자론에서 대부비율 공부했거든. 그럼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그럼 생각나는 말 해봐요.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부동산 수요 증가한다. 수요 곡선 우측으로 한다. 가격 상승한다.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지렛대가 커진다. 금융적 위험도 커진다.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은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다. 대출금리도 높아진다. 기억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 이자를 결정을 해서 가장 시험이 많이 났던 게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그러면 은행은 위험을 많이 부담할 거고 그러면 대출 이자는 뭐 한다? 높아진다. 이거 엄청나게 잘 냈어요. 요즘 좀 뜸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대부분이 높아졌다. 그럼 왜 대출 금리가 높아질까요? 대출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니까. 그거 하나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어. 자, 그러면 대출이자 결정 원리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이게 나왔네. 이건 제가 설명했잖아요. 담보자산 가치가 떨어졌다. 차입자 소득이 떨어진다. 연체실적 등 신용도 낮아진다. 대출이자 높아진다. 대부분이 높아졌습니다. 그럼 대출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합니다. 그러면 대출이자는 뭐 한다? 높아진다. 여기 자금 동원 비용 나오잖아요. 자금 동원 비용. 이 말은 시험에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은행이 여기 신한은행이 있어요. 신한은행이. 그럼 신한은행이 이게 이제 대출해 줄 때 요거 대출해 준다. 그럼 우리는 대출해 줄 때 이자율 요 대출 이자율을 공부하는 거야. 그럼 대출 이자율 결정될 때 은행이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대출금리 높아진다. 그럼 지금 그거 하고 있다고. 요거는 얘는 무슨 말이냐면 은행이 대출해 줄 때 돈을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려와요. 그잖아요? 그러면 자금을 조달한다고 그래. 자금 조달. 그러면 자금을 조달할 때 공짜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라 이자를 준다고. 이자. 그럼 이 신한은행이 예금 받았어요. 예금. 그럼 예금 받았을 때 예금 이자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예금 이자율이 여기에 3%다. 이 말은 신한은행이 3%로 돈을 빌려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3%로 돈 빌려면 이 예금 이자율이 높아지면 대출금리도 만다? 높아진다. 이 예금 이자율 3%를 뭐라고 하냐면 자금, 돈을 동원하는 비용, 돈을 빌리는 비용이 된다고. 그럼 자금 동원 비용이 높아졌다. 그럼 당연히 대출 이자는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자금 동원 비용에서 요 CD금리, CD가 뭐냐면 이게 은행들이 돈 없을 때 CD를 발행해요. 우리말로는 이게 뭐냐면 양도성 예금 증서입니다. 이걸 판다고 은행들이. 그래서 돈을 빌려가는 거예요. 그럼 CD 금리는 양도성 예금 증서를 발행할 때 금리라고. 그럼 CD 금리가 3%다. 그럼 신한은행이 3%로 돈을 빌려갔다 그 말이에요. 그럼 CD 금리가 높아졌다. 그러면 여기 자금 동원 비용이 높아진 거죠. 그럼 대출 이자는 뭐 한다? 높아진다 이 뜻이라고 이거. 자, 자세히 설명했는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딱 한 3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대출 이자율은 은행이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대출금리는 높아진다. 그러면 대출 이자율은 은행이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대출금리가 높아진다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대부분이 높아졌다. 대출자 위험이 높다. 대출이 높아진다. 요거 하나 하고 대출 이자율에는 예상 인플레이션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일단 자 그거 하고 그다음에 자금 동원 비용이 높아지면 그럼 CD 금리 같은 게 높아지면 대출금리가 한다. 높아진다. 됐어요. 이제 대출 이자율 결정 원리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정 이자율과 변동 이자율인데 자 고정 이자율 변동 이자율 하는 순간 이렇게 많이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제 고정 이자율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이거 바로 하기 전에요.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고정 이자율의 뜻을 물어보지 않거든요. 그럼 고정 이자율 뜻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 고정 이자율은 이자율이 한번 결정되면 대출 기간 10년이다. 그럼 10년 동안 계속 똑같은 금리라는 소리예요. 그럼 고정 이자율로 5%돈 빌렸습니다. 대출금리 5% 고정 이자율이다. 대출 기간 10년이다. 그러면 10년 동안 계속 5% 내겠다. 이게 고정 이자율입니다. 그 뜻을 내는 게 아니에요. 뜻을. 자 질문 그러면 고정 이자율로 갔을 때 차입자가 유리합니까? 대출자가 유리합니까? 고정 이자율로 가면 차입자가 유리할까요? 대출자가 유리할까요? 갑자기 아까 크게 대답했는데 누가 유리해요? 고정 이자율로 가면? 차입자가 유리합니까? 대출자가 유리합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고정 이자율로 가면 차입자가 유리합니까? 대출자가 유리합니까? 그러구나. 대답 안 하는 게 답이에요. 말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크게 대답했다가 물어볼 수 있도록 대답을 적어줘서 여러분이 마지막에 제가 물어볼 때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게 답이거든. 고정 이자율로 가면 차입자가 유리할 수도 있고 대출자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은 고정이자를 가면 차입자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고정이자로 갔는데 대출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5%돈 빌렸어요. 신한은행에서. 그럼 시장 이자율이 계속 떨어져요. 시장이 떨어져서 3%밖에 안 돼요. 이렇게. 그럼 누가 유리해요? 대출자가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정이자를 갔을 때 반드시 차입자가 유리한 게 아니라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고정이자로 갔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고 물가가 떨어져요. 그 물가가 떨어지면 고정이자로 갔습니다. 물가가 떨어져요. 그러면 누가 유리할까요? 대출자가 유리해요. 그러니까는 고정이자로 갔을 때 차입자가 유리하다 그러면 안 돼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 물가가 떨어진 경우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그러니까 시험은 물가가 떨어졌다 안 나와요. 물가가 올라갔다가 나와요. 그 물가가 올라간다면 고정이자를 누가 유리합니까? 차입자.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전제로 하니까 고정이자는 차입자가 유리한 거예요. 의미 되시죠? 그럼 이제 변동이자로 갑니다. 그럼 변동이자율은 누가 유리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대출자가 유리하다 이러면 안 돼요. 대출자가 유리할 수도 있고 차입자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는 경우를 줄 거라고 시험 문제에서. 그 물가가 상승하다 하는 경우에 변동이자율은 그러면 차입자가 유리할까 대출자가 유리할까? 대출자가 유리해요. 그러니까 대전제는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럼 고정이자는 차입자가 유리하고 그다음에 변동이자 누가 유리한다? 대출자가 유리한다. 그게 있으면 돼. 시험 문제에서 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안 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우리 시험은 물가가 올라간 것을 전제로 할 거니까 무조건 고정이자는 차입자가 유리, 변동이자는 대출자가 유리. 그게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물가 올라가는 거거든. 그럼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대출자, 은행을 보호해 주는 게 고정입니까? 변동입니까? 변동. 그렇게 시험에 낸다 말이에요. 그게 골자예요. 자, 이제 고정이자로 갑시다. 그럼 머릿속에 지금까지 했던 게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것은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러면 고정이자는 누가 유리하고 차입자가 유리하고 변동이자는 누가 유리하고 대출자가 유리하고. 근데 그렇게 알았는데 시험은 꼭 그렇게 되지 않아요. 봐요. 물가가 상승할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시기에 대출자가 유리한 것은 변동이자율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된다고.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대출자를 보호하는 게 고정이냐 변동이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뭐다? 변동이다. 변동.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물가가 상승하는 전제로 하고 대출자가 유리한 것은 뭐다? 변동이자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있으면 된다. 이렇게. 자, 이제 고정이자로 갑시다. 그럼 고정이자를 뜻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고정이자에서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고정이자로 가는데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이런 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이자의 변화했다. 이런 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이자의 변화하면 시장의 변화는 몇 가지요? 두 가지. 시장이 상승하는 경우, 시장이 하락하는 경우. 그럼 대출자면 실질자율이 이게 떨어진다는데 여기 이상이 빠졌네. 이렇게 이제 요거 이제 배울 거라고 이렇게 배울 거라고 뭐 이렇게. 자, 그러면 앞에 말, 요거 앞에 했던 거, 요 앞에 했던 것을 여러분 책에 있는 게 이제 앞에 거란 말이에요. 여기 책에 있는 게 이거라고 이거. 이거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요걸 좀 보게 요걸. 요거는 여러분 책에 없는 거니까 요거 이제 설명해서 그럼 고정이자로 이제 갔습니다 제가. 그럼 대출이자율을 실질금리에다가 예상 인플레이션 더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대출 받으러 가는데 제 실질 금리가 3%고 예상 인플레이션 2%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에서 5%돈 빌렸어요. 고정이자율입니다. 5%돈 빌렸습니다. 고정이자율로.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볼게요. 자, 1년 후에 실제 인플레이션이 2% 발생했어요. 그럼 은행이 예상을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했죠. 예상 인플레이션 2%, 실제 인플레이션 2%. 그러면 1년 후에 실제 인플레이션 2%, 예상 인플레이션 2%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은행은 손해를 안 봐요. 이 경우에 은행의 실질 금리를 볼게요. 실질 금리. 은행은 저한테 5를 받았어요. 5를 받았죠? 5를 받았는데 인플레이션 2가 발생했죠. 그럼 2를 빼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3 받은 거라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고정이자를 저당해서 실제 인플레이션과 예상 인플레이션이 같으면 은행의 실질 금리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됐죠? 이거는 은행 예상을 잘했기 때문에 이걸 시험 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제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 인플레이션 4가 발생했어요. 그럼 예상 인플레이션 2인데 실제 인플레이션 4가 발생했죠. 그럼 이거는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이거는 은행 예상을 잘못한 거라고. 이게 지금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소리예요. 그럼 은행 예상을 잘못했어요. 그럼 이때 은행의 실질 금리를 볼까요? 은행은 저한테 5를 받았어요.
내 인플레이션에 4가 발생한 거죠. 그럼 은행이 실질적으로 받은 것은 얼마요? 1%야. 요거 이제 지문 만들면 이렇게 된다고. 고정이자를 저당해서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즉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은행의 실질 금리는 상승한다, 하락한다? 하락한다. 요거 낸다. 요거. 보셨죠? 여기 보면 숫자 나오는 순간 여러분 힘들어. 율자 나오고 숫자 나오고 퍼센트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 인플레이션 나오면 더 힘들어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논리니까 이걸 가지고 막 신경 쓰지 말라고. 야, 됐으니까 결론은. 그럼 이것도 저것도 난 싫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 요 대출 이자율에 예상 인플레이션이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함되어 있다. 근데 은행이 예상을 잘못하면 은행 네 손해 보라는 소리야. 그럼 여기 1번은 은행이 예상을 잘했어, 잘못했어? 잘했죠. 그럼 은행이 손해 안 본단 말이에요. 근데 2번은 은행 예상을 잘못한 거라고. 그럼 은행 예상을 잘못했다. 시험은 그렇게 내지 않아요. 은행이 예상을 잘못했는데 이렇게 내지 않는다고.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예상 인플레이션이 높다.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은행 예상을 잘못했으니까 은행이 손해봅니다. 그 말이에요.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게 요 앞에 있는 거야. 응? 요거. 예상하지 못한, 고정이자를 저당해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다. 그러면 은행의 대출자의 실질자는 뭐다? 떨어진다. 여기 빠졌으면 떨어진다. 이렇게. 다른 말로 대출자 실질자가 떨어진다. 대출자가 이익 본다, 손해 본다? 손해 본다. 그러니까 대출자가 손해 봅니다. 이렇게. 그럼 대출자가 손해 보면 차입자는 이익 볼까, 손해 볼까? 이익 봅니다. 그 말이죠. 이렇게. 이제 시장 이자의 변화였습니다. 이거. 시장 이자 변화는 두 가지요. 시장 이자 떨어지는 경우, 시장이 올라가는 경우. 올라가는 볼 필요 없어요. 떨어지는 경우 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신한은행에서 5% 돈을 빌렸습니다. 나의 대출자율이 5%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3%면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 이제 떨어져서 시장이 3%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차입자는 계속 5% 이자를 낼 건지, 신한은행에서 5% 빌리고 국민은행에서 3% 빌려서 갚을 건지. 이렇게 되면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된다. 나는 신한은행에서 5를 빌렸는데 국민은행 가면 그럼 3%돈 빌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차입자는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내가 대출을 10년 받았는데 10년 동안 지속된다면 계속 5% 내야 됩니까? 미리 갚아야 됩니까? 미리 갚아야지. 그게 조기상환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시면 돼요. 고정이자를 저당해서 시장이자를 떨어질 때 조기상환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럼 시험은 고정이자를 저당해서 시장이 상승할 때 조기상환 이렇게 내거든. 그럼 틀린 말이에요. 이거는 아예 할 필요도 없고, 고정이자를 저당해서 시장이자 하락할 때 뭐가 나온다? 조기상환이 나온다. 이거 두 개만 하시면 돼요. 그럼 고정이자에서는 이제 두 가지 내용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좀 더 학문적으로 가면 이렇게 돼요. 자, 고정이자 저당해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이렇게 돼서 대출자가 손해본다. 이걸 인플레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럼 고정이자 저당은 인플레 위험을 누가 부담합니까? 대출자. 자, 여기 시장이자의 변화예요. 이렇게 해서 대출자가 손해본다. 이걸 이자율 변동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럼 고정이자를 저당해서는 이자율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대출자가 부담한다. 그럼 고정이자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을 차입자에게 떠넘긴다. 그게 변동이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떠넘깁니까?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금리를 높여버리면 돼. 그게 변동이자. 자, 변동이자로 갑니다. 그럼 변동이자율은 뜻이 이자율이 변동하는 게 변동이자율이죠. 그럼 변동이자율은 기준금리와 가상금리를 구분하는데, 여기서 이제 기해야 될 것은 이 기준금리가 변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뭐가 기준금리냐면, 기준금리를 자세하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신한은행이 대출해 줄 때 기준으로 삼는 금리를 기준금리라고 그래요. 그럼 이건 아주 간단한 건데, 신한은행이 대출해 줄 때 신한은행은 어디선가 돈을 빌려오죠. 돈을 빌려오는데 이자를 3% 주기로 했어요. 그럼 3%가 기준이 되는 거야. 그리고 3% 빌려와서 대출도 3% 하면 은행은 이익 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은행이 마진 붙이는 거라고. 그럼 은행이 누군가로부터 3%돈 빌려왔다. 이 3%가 기준이 되는 거라고. 여기다가 은행이 마진 1% 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이자율이라고. 그럼 이 3%, 기준이 되는 3% 여기에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에 바뀌면 대출금리를 변동시키자. 그게 변동이자입니다. 가상금리는 볼 거 없어요. 가상금리는 뭐 고정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볼 거 없습니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변동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기준금리가 뭐가 기준금리냐? 자, 이런 것들이 기준금리예요. CD금리, 코픽스금리. CD금리, 코픽스금리가 자세히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럼 CD 금리, 코픽스 금리는 은행들이 돈을 빌릴 때 주는 금리가 CD 금리, 코픽스 금리야. 그러면 CD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 없다? 있다. 물론 낮아질 수도 있겠죠. 코픽스 금리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CD 금리, 코픽스 금리, 즉 기준이 되는 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한다는 소리야. 요 기준 금리가 변동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데 변동한다. 그러면 CD 금리, 코픽스 금리, 기준 금리가 변동을 하면 그러면 이제 대출 금리를 변동시키자. 이게 변동 이자율입니다. 그럼 기억할 것은 변동 이자율은 기준 금리가 변동할 때 대출 금리를 변동시키자. 이게 변동 이자율이야. 그럼 시험에 이렇게 된다고. CD 금리를 기준 금리로 하는 변동 이자를 저당해서 CD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 이자는 뭐 한다? 높아진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대출 금리를 변동시키는데 기준 금리가 변동할 때 대출 금리를 변동시키는데 날마다 변동시키는 게 아니라 일정한 조정 주기에 따라서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조정 주기에 따라서 대출 금리 변동시키자. 이게 변동 이자입니다. 그럼 요 조정 주기 여기 이제 중요한 거야. 그 변동 이자를 왜 만들어내냐면 고정 이자율에서 인플레 위험, 이자율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해요? 고정 이자율에서. 고정 이자율에서 인플레 위험, 이자율 변동 위험 누가 부담한다? 대출자. 그래서 차입자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만든 게 변동 이자율입니다. 자, 그럼 봐봐요. 대출 금리, 대출 기간 10년. 대출 기간 10년이고 변동 이자율이고 이자율은 5%였어요. 그럼 이자율 조정 주기가 10년이다. 그러면 이것은 변동 이자율입니까? 고정 이자율입니까? 고정 이자율이죠. 대출 기간 10년. 변동금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자율 조정 주기가 10년이야. 그럼 10년에 한 번씩 바뀐다는 소리야. 그럼 이거 고정이야, 변동이야? 고정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출 금리가 변동시키는데 이제 변동 이자율인데 조정 주기가 3개월이냐, 6개월이냐, 1년이냐, 2년이냐에 따라서 차입자가 유리할 수도 있고 대출자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럼 조정 주기가 이렇게 짧으면 빨리빨리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떠넘긴다는 거야. 그럼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누가 유리합니까? 대출자가 유리하다. 요걸 낸단 말이에요. 자, 가봅시다. 그럼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시기에 금리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누가 유리? 대출자 유리. 여기서 대출자 유리까지 하시면 되지 차입자 분리할 필요 없다. 왜? 금융론에서는 대출자가 차입자가 정반대야. 대출자 유리, 차입자 분리. 대출자 분리, 차입자 유리 될 거니까. 자, 요 3번은 좀 이따 나와야 돼. 이건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요, 변동이자율에서는 기준금리가 변동할 수 있다.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누가 유리하다? 대출자가 유리하다. 그럼 끝난 거야. 그럼 이제 고정금리, 변동금리 배웠으니까 두 가지 이제 비교하는 거야.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 비교. 요거 엄청나게 잘 나와요. 엄청나게 잘 나와 씁니다. 요즘은 약간 뜸해요. 그럼 첫 번째가 대출 시점에서는 고정이자율이 높냐, 변동이 높냐 이렇게 물어봐요. 대출 시점에서 어디가 높을까요? 고정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 고정이자율은 대출기간 10년이다. 그럼 10년 동안 발생할 모든 사항을 대출 시점에서 대출이자율에 다 반영을 해요. 그럼 대출 시점을 기준한다면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에서 어디가 높다? 고정이자율이 높다. 그럼 고정이자율이 한번 결정도 5%쭉 가는 거예요. 5%. 이게 고정이자율이에요. 근데 변동이자율은 3% 시작에 의해서 시간이 흘러가서 금리가 이렇게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출 시점에서는 어디가 높아요? 고정이자율이 높다. 예? 그러면 왜 고정이자율이 높냐고 물어봤어요. 대출 시점에서 고정이자율이 높은 것은 고정이자율에서는 앞으로 발생할 모든 위험을 차입자에게 떠넘깁니까? 대출자가 부담합니까? 대출자가 부담해요. 그럼 대출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대출금리 높다 낮다? 높다. 그게 우리 시험 질문이었어요. 대출 시점을 기준한다면 고정금리가 높은데 그 이유는 고정금리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을 대출자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OX? O. 대출자가 부담하면 금리는 뭐한다? 높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이제 물가가 올라가요. 그럼 물가가 올라갈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 중에서 차입자가 유리한 경우도 있고 대출자가 유리한 경우도 있다고. 이거는 아까 이자율 이야기할 때 하기 전에 다 했어요. 그럼 물가가 상승하는 시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시기에 고정이자율로 가면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든 말든 고정이자는 5%딱 고정돼요. 그럼 누가 유리? 차입자가 유리. 근데 변동이자로 가면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높이거든. 그럼 누가 유리? 변동이자는 대출자가 유리. 이미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요. 요 말하고 요 밑에하고 똑같아요. 고정이자율은 차입자가 유리하고 물가가 상승할 때 변동이자는 대출자 유리하고 이렇게 공부하면 이제 헷갈려요. 물가가 상승할 때 고정이자는 차입자 유리, 대출자 분리.
변동이자는 차입자 분리 대출자 유리 이러면 안 된다고. 딱 하나만 하면 돼. 물가가 상승할 때 대출자가 유리한 것은 변동이다. 그럼 차입자 유리한 것은 고정이다. 그럼 되죠. 자, 이 말을 아까 제가 한 두세 번 이야기했던 거 이렇게 나온다고. 변동이자를 저당은 대출자를 뭘로부터?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해준다. 그럼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대출자를 보호하는 것은 뭐다? 변동이자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이 차입자로 생각하고, 예, 물가가 올라갈 때 차입자라면 그러면 변동이자와 고정이자 중에서 나 돈 못 갚어 배째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 게 고정일까 변동일까? 변동이죠. 변동. 고정이자율은 정신 차려요. 고정이자율은 5%로 한번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든 말든 그냥 5%야. 근데 변동으로 가면 여기 3% 시작이에요. 3%로. 대출 시점에서는 변동이자율이 더 낮으니까. 근데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고. 그래서 10%입니다. 10%. 그럼 차입자는 이렇게 한다고. BJR 배째라 나 못 갚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는 시기에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 중에서 차입자가 나 돈 못 갚어 배째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 게 뭐다? 변동이자율.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변동이자율 저당이 고정이자율 저당보다 차입자의 채무 비용이 높다. 이게 변동이자율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변동이자율은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금리가 계속 높아져 버리면 차입자가 안 갚는다. 그럼 차입자가 안 갚아버리면 대출자가 이익 봐요, 손해 봐요? 손해 봐요. 대출자 손해 본다고. 그러니까 이 변동이자는 뭘 주냐면 금리의 상한선을 두는 거야. 아무리 금리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7% 이상 올라가지 말자. 그게 금리 상한 변동금리야. 아까 설명하지 않았던 거. 요거. 그러니까 변동이자율은 금리 상한 변동금리 있는 거야. 아무리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7% 이상 올라가지 말자. 이게 금리 상한 변동금리야. 그럼 금리 상한 변동금리를 두면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져 낮아져? 낮아지겠지.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금리는 7%다. 이렇게. 그러면 차입자의 채무 비용이 낮아진다. 이거 딱 한 번 됐습니다. 출제 비용 그렇게 높지 않죠.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기출 지문 볼게요. 108페이지 한번 갑시다. 108페이지.